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사관계론의 제3절 단체 교섭, 단체 협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71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헌법에 되어 있는 노동 3건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면 단결권을 통해서 사용자와 무언가의 노동자를 위한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하겠죠. 그게 단체 교섭이다. 단체 교섭을 통해서 서로가 오케이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체결되는 게 단체 협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어떠한 노동자 혹은 금속 산업노조 혹은 보건산업노조 등등등 혹은 한국노총 혹은 민주노총 이렇게 단체 협약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임금 몇 % 인상에 관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것들을 문서로서 남긴 거예요. 문서로서. 그게 단체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는 거는 요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에 대한 거라는 거죠. 어쨌든 큰 줄기에서 개념은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단체 교섭이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복지 증진과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단체 교섭이라는 거죠. 즉, 단체 협약을 목적으로 단체 협약을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으로 노사, 쌍방 간의 의견을 확인하고 양보를 구하거나 타협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권은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과 더불어 노동 3권에 속하는 거고요. 단체 교섭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규칙을 제정하는 기능이 있다. 규칙.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걸로, 하절기에는 조금 일찍 출근해서 조금 일찍 퇴근하는 거로, 이것만 있던 것들을 하절기에는 우리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갔다면, 그게 서로가 합의했다면 이게 규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각종 규칙을 만드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규칙이 있다면 보편화시키고 촉진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규칙으로만 돼 있었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 예를 들어서 여성애 같은 경우는 생리휴가라든가 혹은 연차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만 돼 있었지 실제적으로 회사 상사 눈치 보느라고 실제로 못 썼다.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쓰는 걸로 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보편화시키는. 그 다음에 근로자 경영 참가의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회사의 어떠한 부분들을 회사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제안 제도를 만든다거나, 예? 혹은 어떤 그 성과를 냈을 때 성과급을 어떤 식으로 주겠다라는 것을 협의해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라면 기업 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그래서 경영 참가의 기능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갈등 조정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갈등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노와 사가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거잖아요. 대화, 그죠?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된 것이 단체 협약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갈등이 있었다면, 불신이나 갈등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되겠죠. 그 다음에 노사관계 안정화 기능도 있다. 계속 어떤 단체 협약이라는 거, 이거 전에 단체 교섭을 통해서 대화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 서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조금씩 양보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노사 갈등을 조금은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의 대상, 그러면 노조와 사용자가 서로가 요구할 수 있는 단체 교섭이라 할 수 있는, 주로 이제 노동자 측에서 많이 요구하겠죠. 물론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 5일제라는 표현은 정확한 게 아니죠. 예, 주 40시간이라서 주 40시간 근무제라서 40시간만 일했는데, 자, 이러지 말고 우리가 다음 달부터 한 석 달 동안은 굉장히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갑시다. 그래서 석 달 동안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뭐 잔업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노동조합에서 좀 협조를 해주면 우리가 석 달 동안에 고객사에서 요구한 물량을 맞추기가 쉬울 것 같다. 이렇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단체 교섭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범위는 뭐냐. 그래서 단체 교섭의 대상 범위는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노조법이라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짧게 이제 노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조법에도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 이게 그 다른 법이라 그래서 네, 우리 교재 이제 272페이지를 넘어가면 이런 법이 있어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해서 근참법이라 그래요. 근참법, 짧게는. 근참법에 보면 노사협의회라는 걸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노사협의회. 그래서 노사가 동수가 돼서 회사 경영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해라, 이런 법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협의사항. 이것들을 어디서 갖다가 준용한다? 예, 단체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로 갖다가 쓴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272페이지 반가로 법률상의 단체 교섭 대상 그 중간쯤에 보면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19조의 노사 간 협의 사항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 채용, 배치, 교육 훈련, 노동쟁의 예방, 근로자 고충 처리, 안전 보건에 관한 거, 근로자 건강 증진, 인사노무제도 개선에 관한 거, 경영사항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 전환, 재훈련 해고, 이런 등등등을 여기서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노조법이 아닌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 준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법률에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갖다가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의 유형은, 예, 그 단체 교섭의 유형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72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A 기업, B 기업, C 기업 뭐 등등등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A 기업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또 B 기업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 기업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개별 교섭이라는 게 있다. 개별 교섭은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그래서
A기업과 A기업 노조 이렇게 교섭을 하는 것을, 또 B기업은 B기업 노조와 C기업은 C기업 노조와 이렇게 각자 자기 기업과 그 해당 기업과 해당 기업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것을 기업별 교섭이라 그래요. 기업별. 그 다음에 집단 교섭이라는 게 있다. 집단 교섭은 여러 개의 노조 단위 노조와 사용자가 집단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교섭함으로써 연합교섭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상부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상부단체가 없는 경우 또는 기업별 교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교섭 방식, 그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집단 어떤? 요런 집단. 기업도 집단, 노조도 집단.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을 집단 교섭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섭이라는 것도 있다. 통일교섭은 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또 상급단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경총이라든가 혹은 전경련이라든가 뭐 등등등의 기업의 또 상급단체가 있을 거예요. 노조도 마찬가지겠죠. 노조도 뭐 한국노총이나 뭐 민주노총 뭐 이런 상급단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급단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상급단체끼리 교섭을 통일하는 것을, 이것을 통일교섭이라 한다. 통일적으로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 통일시켜서 얘한테 줬고 여기서도 다 통일시켜서 얘한테 줘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들끼리 그냥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통일교섭이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교섭이라는 것도 있다. 대각선 교섭은 주로 이제 노조가 상급단체이면서 개별 기업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뭐 금속산업노조, 현대차 지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금속산업노조에서 현대차라는 지부에 가서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교섭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거 끝나면 뭐 쌍용차, 뭐 어디차 이런 식으로 금속산업노조에 속해 있는 기업을 개별적으로 금속산업노조에 가가지고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대각선 교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교섭이라는 게 있다. 공동교섭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상급단체도 포함되고 하급 그 기업도 속하고 또 노조도 개별 기업도 있고 상급 노조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교섭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교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단체 교섭의 형태도 가끔씩 1차 시험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단체 협약.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서로가 합의한 사항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을 뭐라 그런다? 단체 협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이란 대립관계에 있는 노동자 또는 그 연합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 기준에 관한 협정문을 노동조건 기준에 관한 협정문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서로가 합의한 내용들을 문서로서 남기는 걸 단체 협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의 특성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한 그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그래서 그 뭐 법률적인 측면도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노조원들의 요구도 들어가고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법률적인 특성도 있다. 그래서 법률적인 거는
노조법에 보면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률적으로도 보호가 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회사가 설립됐어요. 그랬을 때 10명 이상인 회사면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여러분들 보통 사규라고 표현하는 거. 사규. 사규. 그럼 취업규칙을 신고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겠죠. 회사에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취업규칙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되고, 승진연한은 어떻게 되고, 보상은 어떻게 되고, 징계는 어떻게 되고, 뭐 등등등. 거기에 따라서 근로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이거. 노동조합. 이렇게 갔는데 노조가 생겼어요. 그럼 노조에서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한다 그랬잖아요. 교섭. 그럼 단체 교섭을 하는데 이미 근로계약서상이나 취업규칙상에 있는 거를 요구할까요? 그보다 더 좋은 걸 요구할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있는 걸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있는 거는 제대로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안 하고 있다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5개를 주기로 했다. 근로자에 대해서 유리한 걸.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6개, 7개 줘.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협상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단체 협약이라 그랬죠. 협약. 그러면 이 단체 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유리한 거죠. 유리한 것. 유리한 규정들이겠죠. 그러면 이걸로 바뀌었을 때 이것만 놔두고 이건 그냥 두느냐 이거죠. 아니죠. 이것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로 바뀐 것만 6개, 7개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도 6개, 7개, 여기도 6개, 7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률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 따른 유형은 규범적인 부분도 있다. 규범을 만들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임금액 변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임금제가 성과급에서 뭐 직무급으로 바뀐다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도 근무 시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규범을 바꿔야 되니까 규범적 부분도 있고, 채무적 부분은 이미 있던 것들을 안 한다. 그러면 채무자처럼 의무를 지켜라. 이거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채무적 부분이라는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할 때 뭐예요?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채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고요. 빌려온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적 부분이라는 것은 노사 간에 합의한 사항은 회사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적 부분. 말 그대로 노조라는 조직을 통해서 회사와 협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을 다지고 또 강화시키고 어떤 조직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고 이러한 조직적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의 성립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면 되고 서면에 의해서 서명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구두로만 얘기하는 거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반드시 양자가 서명 날인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경영 참가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을 경영 참가 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경영 참가란 근로자 또는 그 대표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통해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결정 참가의 조직을 경영 참가 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교재 276페이지로 넘어가면 경영 참가 제도를 실현하는 목적은 크게는 노사 간의 협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을 참여해서 서로가 의견 나누고,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랐는데 실제로 참여해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게 되면 노사 간 협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생활 수준이 향상이라는 것은, 자, 예전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피고용자니까 고용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시키는 일만 하러 온 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자신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혹은 그런 비전 같은 것도 회사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돼야 본인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경영 참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뜻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성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회사 사장은 근로자를 부려먹는 사람으로서만 볼 게 아니라 서로가 파트너십으로서 그래, 당신들의 의견도 한번 내봐,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회사 운영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인간성 존중의 어떤 실현을 할 수 있는 것들 차원에서도 경영 참가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 참가 제도 중에 첫 번째는 종업원 지주 제도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지주가 뭐예요? 지주가. 옛날엔 땅 주인을 지주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종업원 지주라는 건 종업원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을 종업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업원 지주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는 종업원 주식 구매 제도, 근로자 주식 소유 제도 또는 종업원 주식 배분 제도라고 한다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있는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사장이 한 10% 갖고 나머지 90%를 종업원 100명한테 나눠준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우리 사주도 이런 종류의 하나예요. 우리 사주가 뭐예요? 종업원들이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형태는 임의 주식 구입 제도도 있고, 임의 주식 구입은 종업원들이 이 주식을 구매한다 그럴 때 조금 싸게 구매할 수 있게 좀 정책을 펴주는 거예요. 이게 임의 주식 구입이고요. 그 다음에 저축장려 제도는 당장 살 돈이 없으면 급여의 일정 부분을 떼어놨다가 그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되면 그때 이제 주식을 사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제도. 이게 주식장려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윤 배분 제도는 회사가 이윤 났을 때 돈으로 주지 않고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회사 주식으로. 그만큼의. 예,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이 주식이 늘어나겠죠, 점점. 그죠?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 지주제도의 장점은 종업원의 작은 부담을 요하지 않으면서 종업원의 애사심을 항해할 수 있고, 장기간 적립할 경우 퇴직금의 대체 효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점점 오르니까 그게 나중에 내다 팔면 퇴직금 대체 효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기업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수익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종업원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주주가 되니까 주식을 소유한 거에 대한 어떤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스톡옵션이라는 것도 있다. 이건 뭐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주식 매수 청구권. 쉽게 해서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전문 경영을 모시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뉴스를 한 번쯤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경제 뉴스를 잘 안 보시는데 앞으로는 좀 잘 좀 봐주세요. 예.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그죠?
오너죠, 오너. 오너가 직접 경영 안 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전문 경영인. 자,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영입하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 1일에 영입하면서, 자, 당신한테 내가 5년 동안 회사를 맡기겠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맡기는데, 14년인가요? 5년이면? 하여튼 뭐. 자, 5년간 맡기는데, 연봉은 뭐 1년에 10억을 주겠다. 10억을 주는데, 그걸 떠나서 회사 스톡옵션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만주, 1만주. 근데 지금의 주식 가격은 5,000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회사 경영을 잘해서 이 5년 뒤에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주식 가격을. 그러면 이때에 이 사람이 2010년 1월 1일자로 주식을 만주를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로 살 수 있는 거야? 5,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한 주당. 만주를 사는데, 1만주를 사는데 5,000원으로 산 거야. 그래서 지금 팔면 얼마야? 15,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당. 그럼 뭐예요? 오너 입장에서는 전문 경영인 홍길동한테 너가 들어와서 기업 경영 잘하면 그만큼 너도 훨씬 더 이익이니까 열심히 해봐. 이런 뜻인 거잖아. 근데 종업원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죠. 상여금 대신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나눠,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면서, 주식이 아니라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그러면서 자, 5년 뒤에 네가 행사할 수 있는 걸 줄게. 그러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 가치를 올려야 본인들이 이득일 거 아닙니까? 똑같이 5년 뒤에 5,000원이다. 그럼 뭐로 사요? 지금 5,000원인데. 사서 팔면 오히려 손해인데. 예? 세금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려고 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스톡옵션이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사협의제도라는 것도 있다. 예, 이거는 근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해서 근참법에 보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더 많게도 뭐 사용자 의원이 더 많게도 아닌가, 노동자, 사용자 똑같은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분기당 한 번씩 그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가 협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협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협의회 보면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라는 걸 구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할 내용이 있다 그랬죠. 협의 내용. 그죠? 그 내용을 여기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캔넌 플래너라는 것도 있다. 스캔넌. 이건 이제 이익 분배 제도로 한번 배웠었죠. 스캔넌 플랜과 럭커 플랜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제도 혹은 제한 제도죠. 제한 제도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근로자한테 다시 분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제도라든가 혹은 제한 제도에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 참여하는 거예요. 경영 참가. 그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제한 제도라는 것도 있다. 네. 아예 제한 제도. 여러분들 옛날에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거 많아요. 회사 복도에 제한함이라는 거 만들어둔 회사 많았어요. 그래서 자, 제한을 하는 거죠. 아주 자유롭게 제한해서 그 제한이 채택되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익이 발생하거나 혹은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됐다. 그러면 그 근로자한테 이익의 일부를 혹은 비용 절감 부분의 일부를 돌려주는 거죠. 그것도 또한 경영 참가 제도의 하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수 경영 제도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회사에 보면 뭐 사장이 됐든 임원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경영하잖아요. 여기에 근로자 부분도 복수로 참여해서 경영에 참여하면 근로자도 책임감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회사를 잘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예요. 복수 경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복수 경영 제도란 중간 또는 하위 관리자들이 최고 경영층의 이사회와 같은 운영위원회를 형성하여 실무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상위 경영층에 건의하는 관리자들의 참여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중간 관리자급의 관리자들이 어떤 의견을 내서 여기에 그 의견이 올려져서 그런 것들이 경영에 그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이게 복수 경영 제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노동시장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노동시장론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경제적인 용어를 잘 접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접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남성분들은 좀 쉬운 게 뉴스를 좀 자주 보세요. 일반적인 신문을 보든 뉴스를 보든 정치적인 부분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섹션.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집었지만 이것도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눈에 익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떤 면을 보냐면 연애 면을 제일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있다면 스포츠. 남자는 이제 물론 남자도 스포츠부터 먼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로 이제 이쪽을 보게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덜한데 이쪽 면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경제신문을 좀 경제신문이 아니더라도 경제 섹션이죠. 경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뭐 경향신문이든 뭐 중앙일보든 동아일보라도 경제 부분 있잖아요. 경제면. 경제면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좀 보세요. 그러면 점점 경제에 대한 것들이 눈이 좀 띄어질 겁니다. 이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목을 조금만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라는 건 뭐다? 사는 거다. 소비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공급은 뭐다? 파는 거다. 제공하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그럼 노동을 사는 건 누구냐? 기업이죠, 기업. 기업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노동을 파는 건 누구냐? 근로자죠, 근로자.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서 보시면 조금 덜한데 이 단어만 갖고 보려고 그러면 수요가 뭐고 공급이 뭐야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한 번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